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하이퍼기술의대관에서 메디컬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근 선생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어떤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수능 끝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그렇죠. 정말 올해 시험을 준비하셨던 모든 수험생들, 오늘 한 해 동안의 그 노고와 희생에 정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27 입시를 또 준비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도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멀리서나마 제가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문학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아마 그 수능이 끝난 이후에 훌륭하신 많은 스님들로부터 이제 지문에 대한, 이번 수능 지문에 대한, 특히 비문학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아마 수업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딱딱하게 지문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좀 또 이슈가 됐던 그 인문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것이 조금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내용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지문이 한 3지문 정도 됩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 건데요.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좀 숙지가 좀 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다룰 지문은 그 플로리디의 그 철학에 대한 지문이 있었어요. 제가 연도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 역사상 시그니처 지문이죠. 기축통화. 그리고 오늘 메인이 되는 지문이 이번 수능에 출제됐던 그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문에 대해서 내용적 이해를 조금 하신 다음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그런 공감의 폭이 좀 더 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일단은 거창합니다. 2026년 수능 인문지문 고찰이다. 고찰이라는 것은 깊게 연구해 본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문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던 지문이죠.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어떤 제목의 인문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검정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글의 기능적 이해를 중심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의 기능적 이해가 무엇인지 오늘 준비된 세 지문을 가지고 제가 일단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문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글일수록 그러면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을까?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어려운 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독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이 무엇이냐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글의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글일수록 구조는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2027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그 시중교재 우리 기출문제집의 제목처럼 마르고 닳도록 기출을 보셔야 될 건데 아마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 역대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 지문들은
구조가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글일수록, 그럼 여기서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들의 어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기능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능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냐면요,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생소하시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재수생들에게 기본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일유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다. 그럼 없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재미가 없다. 기본은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멋있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면 뽀다구가 나지가 않죠.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있다기보다는 생긴다는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의심이 생겨요. 이거에서 될까? 이거에서 내가 나중에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죠.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축구, 여러분들 경기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보면 해설가가 하는 가장 특급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선수 뭐가 잘 돼 있다? 기본기가 잘 돼 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간간히 만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본, 결국은 우리가 수능 비문학에서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독해 능력 중요하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능력은 유연성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죠.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이 충실해야 나옵니다. 기본기가 잘 닦여야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뭐냐면 글의 생리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글은 뭐라고 그랬죠? 유기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구조가 아니라 생리구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생리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저는 그를 유기체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즉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자, 제 몸을 보실까요? 여기가 머리죠? 그리고 사지가 있어요. 몸통이 있어요. 각각이 맞는 그 각각의 이 역할들, 이 각각의 부분들이 맞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글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만나는 비문학 지문 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처음, 중간, 끝.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아이들에게, 우리 재수생들에게 3등신이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비율 좋은 남녀들을 얘기할 때 8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글은 3등신이에요. 그래서 이뻐해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주 돌봐줘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고유한 영역마다 그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덧붙여 드리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용은 계속 바뀌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내년에 우리가 비문학 지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알아서도 안 되죠. 큰일 나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대급 입시 부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은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형식은 걔네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할 때, 무엇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좋은 글들이 담겨 있는 그 형식, 그러한 것들도, 그걸 흔히 이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우리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체로 인식을 하고 각각의 부분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예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너무 훅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글을 3등신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천문단의 중요성은 다 알죠? 다 아는데, 알아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우리가 천문단 읽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두두두두 읽어나가죠. 이유는 뭘까요?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항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천문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도만큼 대우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독해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027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비문학 기출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첫 단락의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독해에서 승부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문학에서 승부가 잘 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렵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가시면 발표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발표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 뭐를 얘기를 할까요? 뭐 자기 소개하겠죠? 뭐 어떤 전공, 몇 학년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이거 얘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천문단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하는 거예요? 이 천문단이라는 이 공간에서는 어떤 고유한 기능을 맡게 될까요? 열의 9이면 대부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한 명씩 이렇게 갖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다 한 명 한 명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사람은 이제 왜냐하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도 그런 형식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소개를 하더라도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이 첫 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기능과 방식의 측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문단의 기능은 금방 얘기했듯이 소개하는 겁니다. 뭘 소개할까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화제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면 지금 요 지문에서는 여기 문제 출제를 위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나와요. 이 세부 내용이 이렇게 디테일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거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첫 문단에서 바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건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파생되는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화제를 소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첫 문단의 가장 핵심적 기능에서 화제를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것, 거기에서 조금 다른 유형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은 올해 유평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숙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법모델이라는 그런 어떤 상위 화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모델에 관련된 이제 파생되는 하위 어떤 소화제들이 생기겠죠. 첫 단락은 이제 자유주의적 법모델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절차주의적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이런 전개를 보셨을 거예요. 한계가 있고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두 개를 당연히 두 개 이상이 등장하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첫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 두 개의 케이스를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글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발표를 할 때에도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실 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쓰지 마시고 적어도 두 문단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면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기출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 살짝 느낌이 올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첫 문단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둘째 문단 이하에서는 자, 그러면 글의 구조가 3등신 처음, 중간,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문단 이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간들이 있겠죠. 물론 또 어떤 지문들은 두 번째 단락의 화제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큰 것만 볼게요. 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이라는 단어인데요. 금방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첫 문단, 그 다음에 첫 문장.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어떠한 기능,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오늘의 이야기는 기능적 이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문단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열의 아홉은 뭐냐면 중심 문장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시그니처 지문이죠. 수능 역사상 기축통합. 여기가 이제 첫 단락이에요. 첫 단락.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자,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보시면 첫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이에요. 자, 이러한이 가리키는 것은 앞문단 전체가 되겠죠, 내용상.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시어에 대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 트리핀 딜레마다라고 6글자로 압축을 해줘. 재진수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첫 단락의 내용을 다르게 치환하면 트리핀 딜레마고 그것을 요약 정리를 하면 국제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 간의 문제라는 거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첫 문장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줌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것까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저거를 캐치를 못하고 이 어려운 짐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문장 주목해서 손해보는 일 없다. 꼭 명심하세요. 소득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보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모든 첫 문장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역대급, 가장 정말 이 첫 문장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역대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는 이런 지시어가 많이 붙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을 읽으면서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챗GPT가 꼭 요약 정리해 준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 유동성 문제와 그 다음에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를 다루겠구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 국제 유동성이란 자, 먼저 이제 유동성 문제를 다루겠구나라고 이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단락의 역할을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자, 다시 두 번째 단락이 왼쪽에 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실 수 있죠.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왜 저하되냐면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요. 오케이, 신뢰도 문제구나.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트래핀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배경 지식들을 막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첫 번째 단락을 요약 정리해 준 거죠. 재진술과 요약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저기서 제공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 그 본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오늘 글을 기능적 이해의 관점으로 한번 좀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기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글을 유기체로 보겠다는 거죠. 각 부분마다 자연스럽게 연결됨에 있어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 지문을 통해서 그러면 글 3등신 구조에서 자, 열의 아홉은 첫 단락에서는 발표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즉 화제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방식들은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한정적인 두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둘째 문단 이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제를 풀어내는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각 문단의 첫 문장들이 자, 이러한 놀라운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027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나볼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기출은 푸는 용도가 아니에요. 풀지 말라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포커스가 푸는 거에 있지 않고 연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읽기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자, 간단하게 이제 이번 수능에 출제됐던, 그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지문을 금방 얘기했던 것을 대입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이제 고찰 포인트가, 금방 글을 유기체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글을 구조화, 그리고 그 구조마다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글일수록 재진술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려운 글의 대표적인 게 철학, 그리고 이번 수능에 나왔던 가나지문에 나왔던 법률. 이런 지문일수록 재진술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렇게 잔인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에서 시행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했던 그 과정들이, 물론 이 수능이라는 게 순위를 매기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가가 시행했던 교육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힌트들을 숨겨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의 지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읽었다라는 전제 하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금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인간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해요. 그럼 인격의 동일성이니까 인간의 동일성이겠네요. 그렇게 좀 대입을 시켜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럼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모든 생각의 기반인데, 보통 이렇게 선언문 같은 뭔가 주장 같은 그 진술이 나오면 뒤에 설명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뒤에는 설명하죠. 인격의 동일성, 즉 인간의 동일성이란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동일한 인격이다. 동일한 인간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시험장에서 이게 안 느껴지냐 이거죠. 자, 칸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전까지니까 이제 이유 살펴보겠네요. 요거는 이제 지문 분석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그러니까 습득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칸트 이전과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아까 첫 문단 읽을 때 뭐 찾으려고요? 뭐 한다고요? 화제.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의식하고 들어가면 첫 문단 읽으셨을 때 인격의 동일성에 관해서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뭐 하겠구나, 비교하겠구나 라는 어떤 이 정도 추측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자, 영혼이 뭐냐면 생각하는 나래요. 자,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이고 인식은 알미다. 어려워요. 일단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우리가 청문회에서는 뭘 얻었죠? 화제가 인격의 동일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비교하겠구나. 그런 거죠. 자, 어려운 지문일수록 한 2단락 정도까지는 우리를 위한 정보들이 있어요. 즉 재진술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칸트는, 자, 첫 문장 주목하고 보시면,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 나는 생각하는 게 자기의식이래요. 근데 아까 여기 생각하는 나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자기의식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즉,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영혼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혼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한 조건 자체가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다른 말로 영혼의 실제함.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나, 자기의식, 요거는 약간 영혼하고 매칭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해설을 좀 곁들여 드리면 인격의 동일성이란 어떻게 보면 영혼의 동일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위의 내용과 매칭을 시켜보면 생각하는 나, 나는 생각한다, 자기의식, 이거의 주체들은 다 영혼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영혼이 실제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보다는 뭐 실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죠? 첫 문장 주목하시고 영혼이 인격이라는 맞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인격, 인간, 그리고 인간은 또 영혼을 가진. 아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의 내용이 칸트 이전에 인격의 동일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아마 영혼이 인격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매칭시켰나 봐요. 첫 문장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번째 단락까지 좀 내용이 현장에서 좀 어설프게 읽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결국 특정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인격, 그 인격은 어떻게 보면 영혼. 일단 적어도 칸트 이전의 인격의 동일성과 관련된 이 관점에서 인간은 인격이고 인격은 영혼이다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잡아주셔도 굉장히 그래도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당탕탕탕탕 읽으면 퀴즈는 그냥 다 날아가죠. 튕겨나가고.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와리가리 수준으로. 그러면 마음이 어려운데 와리가리가 또 잘 될 리도 없겠죠. 자, 오늘 사실은 영상을 제가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좀 생략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전달됐을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영상의 핵심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글을 유기체로 인식을 했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말 그대로 우리의 몸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많이 분석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메디컬 입시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읽기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읽는 방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읽는 방식이 뭐에 기반을 두면 제일 좋으냐? 글이라는 것에
이 본질, 거기에 기반해서 자기만의 읽기 방식을 만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의 본질 중에 하나인 글은 유기체다. 즉, 각 영역들이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우리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단락이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하의 첫 문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적 이해를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좀 전달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종종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OT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이러한 관점으로 비문학을 바라보고 수업을 진행하시는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